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네,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요. 예, 제가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한 제가 원고인데요. 예. 이 적법한선에서 혹시 성범죄 피고인의 범죄 사실 공개 범위에 대해서요. 어디까지 제가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신데 이제 네. 뭐 자세한 거는요. 이현웅 변호사님 통해서 좀 상담 받으면서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성범죄 재판이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예. 그쪽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2심 진행 중인데요. 예, 예,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성범죄자를 비롯해서 성범죄를 변호 중인 법무법인과 그 변호사의 실명까지 거론이 이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일단은 합의를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로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네.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불법행위 이전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합의가 안 된다. 나는 저 사람을 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 공소장이나 여러 가지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들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가져와서 그 기록송부촉탁 신청이라고 하죠. 가져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압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대해서 압류하고 회사의 급여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또는 지금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이런 행동을 한다면 뭐 네. 거기 받는 그 어떤 그 유튜브에서 지급하는 채권 그리고 은행 거래하는 은행 계좌 이런 계좌에 대해 압류하고 실제로 그러면 제3채무자나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알려지는 효과가 있고요. 네. 지금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만일 그것 자체가 이제 그 공개되고 할 때 물론 이제 그것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의 목적에 의해서 어떤 성범죄 자체를 공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입건을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또는 법무부인에서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입건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은 성범죄로 고통받으시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경찰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면책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그것을 지금 공개하는 형태의 네. 명예훼손의 구성조건 해당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실제로 그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약간 브리핑을 하거나 이건 뭐 언론에서 뭐 그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보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압류 및 추심 명령 형태로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보내면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의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내게 되면 그 사람 총무과 직원이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그 총무과 직원에게 또 그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해서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는 그것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나야지 민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민사소송은 네. 불법 행위가 지금 존재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네.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또 문제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실제로 유죄 판결 받기 이전에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 자체가 제기하면 또 뭐 물론 이제 그 소장만 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청구하고 또 주로 위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성추행 같은 경우 위자료가 주로 될 테고 뭐 일시리가 또 치료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손해를 특정해서 청구하고 입증의 부분은 지금 조사했던 여러 가지 형사 기록에 대해서 1심 재판부랑 2심 재판, 지금 이제 2심이 됐으니까 2심 재판부에다가 형사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복사한 다음에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지금 상태의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요. 또 소송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심 재판 끝나기 전에 이제 이 민사소송이 끝나기 전에 항소심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지금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물론 위법성 조각 사유로 나중에 그 본인이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입건은 일단 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피고가요, 그 예. 방과 후 수업이나 직업 상담소처럼 이제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려고 서울이나 경기권 학교에 출강을 나가고 있는데요. 예, 예. 이거는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익 목적으로 해서 학교 측에 그거는 판결이 확정되면요. 취업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취업 그런 부분에 대해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판결에 부가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고요. 취업 제한이 부과가 되고요. 그 기간에서도 취업 제한 부과가 됐는데요. 예, 예. 이제 2심을 이제 그쪽에서 항소를 하고 나서 계속 학교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2심 판결이 끝나면요. 네. 결국은 뭐 대법원에 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대법원에서는 거의 항소 기각이 되니 그 법률 위반이 아니면 상고가 안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그 기관에서 당연히 뭐 그런 행동 그런 출강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성범죄 조회를 해요. 그런 경우에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봉쇄가 되고요. 거기서 일할 수 있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봉쇄가 되니까 지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로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건돼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 2차 피해거든요. 또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막 이런 좀 출강을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출강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아주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상 상태도 이렇다. 지금 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서나 탄원서 형태로 써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을 하세요. 네. 그게 오히려 상대방이 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 탄원서를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죄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때 양형 사유로 중대하게 참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상필벌, 그러니까 상대방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지. 본인이 오히려 다른 행동을,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문제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좀 본인이 입건되면 이제 어쨌든 입건되면 피해자가 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형사고소에 아까 형사사건 진행 중에 그 재판부에다 지금 상대방의 행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손해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상대방 재산이나 또는 상대방 다닌 회사나 그런 쪽에다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돈을 못 받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압류를 하면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겠죠. 전혀 실정법 위반을 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동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강제하고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혹시 1심에서요, 그 피고인이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왔고 4년 정도였던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양형부당에 대한 것을 검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검사가 항소한 상태예요?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예요? 아니면 쌍방이에요? 제 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되게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검사하고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했거나 검사가 했거나 아니면 쌍방이 했거나. 근데 피고인이 항소를 한 거고요. 예, 예. 그 양형 부당에 대한 거를 혹시 네, 그쪽에서 걸지 않고 제가 만약에 할 수도 있었던 건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검사가 이제 되게 본인이 구형한 양형보다 통상은 이제 3분의 1 정도 이하이거나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이런 경우에 또는 무죄가 나온 경우에 항소를 하는데 아마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이라 하더라도 뭐 지금 공소 사실을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정도면 낮은 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본인이 뭐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당시에 검사한테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검사가 뭐 피해자의 의견을 참작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그거보다 이제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낮출지 말지만 결정되는데 어쨌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요한 사례가 돼요. 이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자숙하지 않고 계속 다른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쭉 탄원서로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네네. 더 궁금한 점 많으시죠? 근데 상담 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네. 네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지금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